은퇴 후 우리 노년층이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일까요? 그저 자식들이 짝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그들을 위해 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주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그게 전부 아닐까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가정만 화목하다면 내가 좀 억울하고 힘든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김혜자 여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며느리가 대놓고 시골로 내려가라며 축가행령을 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겉으로는 효자인 척하던 아들은 엄마를 감싸는 척하며 아내와 이혼 불사까지 외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단순한 고부 갈등이었을까요? 한 가정의 다툼이 정교하게 설계된 연극으로 변질될 때 그 뒤에는 얼마나 소름 끼치는 계산이 숨어 있을까요? 약자처럼 숨죽이고 있던 어머니가 쥐고 있는 아들조차 몰랐던 역전의 카드는 과연 무엇일까요? 혈육의 정마저 짓밟힌 순간 그녀는 무기력하게 타협했을까요? 아니면 통쾌한 방역을 시작했을까요? 오늘의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제 이름은 김혜자, 올해 66입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가서 중년에 남편을 잃고 홀로 외아들 박민우를 키웠습니다. 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까지 지켜봤으니 제 인생의 이야기도 이대로 평범하게 흘러갈 줄 알았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저는 밤낮 없이 일만 했습니다. 행여나 아이가 배를 골거나 추위에 떨까봐 노심초사했지요. 주변에서는 과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다며 재혼을 권했지만 저는 늘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마음은 그리 크지 않아서 아들 하나를 담고 나니 다른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더군요. 다행히 민우는 보란 듯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고 며느리 최지은을 만나 결혼해 손자 준서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던 널찍한 단독주택을 팔고 평생 모은 돈을 탈탈 털어 복잡한 서울 도심에 방 3개짜리 아파트 계약금을 치러주었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이 곧 내 집이라 생각했기에 며느리 눈치 보며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자더라도 가족이 오순도순 살 수만 있다면 그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은 손자 준서의 개학 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구들 아침을 챙기고 금쪽 같은 손자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일부러 재래시장에 들러 싱싱한 생선을 사고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 그리고 며느리 지은이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부르던 삼계탕 재료를 샀습니다. 점심부터 해가 뉘엿뉘엿 질 때까지 주방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후드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리는 게 꼭 시끌벅적하면서도 외로운 제 인생 같았습니다. 나이가 드니 허리도 성치 않아 오래 서 있으면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지만 퇴근하고 돌아와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었죠. 듀오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민우와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아들의 목소리에 하루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왔으니 얼른 손 씻어라. 금방 밥 줄게. 저는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툭 던지더니 식탁 가득 차려진 음식을 보고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음식 왜 이렇게 기름져요?
저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슴이 콕 찔린 듯 아팠지만 저는 억지로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기름지긴 네가 기운 없어 보여서 몸보신하라고 삼계탕 끓인 거야. 그리고 생선은 찜이라 담백해. 며느리는 대꾸도 없이 식탁에 앉아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더니 곧바로 뱉어냈습니다. 아, 짜, 어머님. 김치 왜 이렇게 짜요 갈수록 간을 너무 세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김치는 제가 직접 배추를 절이고 양념해서 정성껏 담근 것이었습니다. 짤 리가 없는데 정말 내가 한번 먹어보마. 그때 옆에서 핸드폰만 보고 있던 아들 민우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아, 됐어 지은아. 엄마가 고생해서 차리셨는데 잔소리 좀 그만해. 싫으면 먹지를 말든가. 언뜻 듣기엔 저를 감싸는 말 같았지만 그 말투는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 취급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콧방귀를 뀌더니 젓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나는 어머님 건강 생각해서 그러지. 이렇게 짜게 드시면 혈압 올라가요. 나중에 병나면 고생은 누가 하라고 식탁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다음엔 신경 쓸게. 자, 민우야, 네가 좋아하는 수육이나 좀 먹어라. 제가 푹 삶은 고기 한 점을 아들 밥그릇에 올려주자. 그제야 아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밥 몇 숟가락을 떴습니다. 밥 한 끼가 그렇게 숨막히는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부부가 소공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싱크대를 잡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빚진 적 없고 특히 아들에게는 내 심장까지 꺼내줄 만큼 헌신했는데 왜 갈수록 사는 게 이렇게 서러울까요? 주방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앉아 찬바람이 쌩쌩 불었고 아들 민우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너희들 무슨 일 있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방문 앞에 짐 가방 몇 개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옷과 생필품들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나가서 사셔야겠어요. 저도 그동안 모실 만큼 모셨잖아요. 이제 저도 제 친정 엄마한테 효도 좀 해야죠. 짐은 다 싸뒀으니 시골 내려가서 편하게 사세요. 편하게 사세요라는 말이 독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감추며 물었습니다. 시골집 팔아서 지금 이 아파트 산 거 알잖아. 내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니? 며느리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그건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죠. 시골 가기 싫으시면 옆집 김 영감님이 어머님 좋아하시던데 그 집으로 들어가시든가요? 늙어서 말동무도 있고 좋잖아요. 그녀는 눈을 번뜩이며 덧붙였습니다. 참 어머님, 김 영감님하고 잘 되면 노후는 그쪽 자식들한테 책임지라고 하세요. 확실히 선 그으시고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골집 팔아 이 집 사는데 보태라고 사정사정하던 게 누구였습니까?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라고 맹세하던 게 누구였습니까? 이제 집이 생기고 살만해지니 늙은 시어머니는 쫓아내고 자기 친정엄마를 불러들이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눈치가 있어 안 그래도 근처에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 나갈 생각이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느니 나가서 살면서 반찬이나 해다 주고 손자나 봐주려 했죠. 그런데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이 가족을 보물처럼 여겼는데 저들은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치워버릴 궁리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이려는 찰나 아들 민우가 며느리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나가시더라도 준비할 시간을 드려야지. 아들은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지은이가 말은 저렇게 해도 속은 안 그래요. 그동안 엄마가 고생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자 며느리가 발을 구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다 우리 가족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자기가 돈만 더 잘 벌어왔어도 좁은 아파트에서 이렇게 안 살아. 나도 숨 좀 쉬고 살자. 부부가 주고받는 꼴을 보니 기가 찼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의 말을 무시하는 척하며 저를 억지로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엄마, 일단 쉬세요. 제가 밤에 지은이 잘 타일러 볼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있는데 엄마 억울하게 안 해요. 방문이 닫히고 세상과 단절되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거실에서 부부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리는 저 웃음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10달 배 아파 낳아 기른 내 아들이 방금 엄마 억울하게 안 해 라고 해놓고는 돌아서서 아내와 저렇게 웃고 있다니요. 잠이 올 리가 없었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가 열병을 앓을 때 업고 뛰던 날, 등록금 때문에 남편이 남긴 결혼 반지를 팔던 날, 며느리 예단비 맞추느라 이웃에게 돈을 빌리던 날, 제 인생은 온통 아들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건 병든 몸과 배신감뿐이네요. 목이 말라 물이라도 마시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고 안방 문틈으로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따르는데 안방에서 며느리의 키득거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자기 연기 대상감이더라. 나 진짜 속을 뻔했어. 물잔을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어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 저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비굴할 정도로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우리 엄마는 무조건 감성파리로 가야 돼. 강하게 나가면 억울해만 하신다고. 내가 먼저 자기를 막 혼내고 엄마를 위로하는 척해야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 편이구나 하면서 마음 약해지시지. 그러다 보면 며느리랑 싸우는 아들 보기 싫어서라도 알아서 제 발로 나가실걸. 푸하하, 자기 진짜 똑똑하다. 어머님 나가시면 바로 집 내놓고 학군 좋은 넓은 데로 이사가자. 우리 엄마 아빠도 모셔오고 시집간 딸이라고 무시하던 친척들한테 보란 듯이 보여줘야지. 그래,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마음 약해서 며칠만 더 연기하면 못 버티고 나가실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찬 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감독하고 주연까지 맡은 늙은 어미를 내쫓기 위한 사기극.
안방문이 열리고 민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과 저를 보더니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안 주무시고 뭐 하세요? 위험하게 불도 안 켜고. 아들은 짜증스러운 말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에서 죄책감을 찾아보려 했지만 단 1g도 없었습니다. 들켜서 귀찮다는 표정뿐이었지요.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안방과 제 가슴을 번갈아 가리켰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엄마 왜 그래요? 설마 우리 얘기 들었어요. 부부끼리 농담 좀 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심각해 하세요? 과대망상 그만하고 얼른 주무세요. 이건 제가 치울 테니까. 그 끔찍한 폐륜을 부부끼리 농담으로 치부해버리는 아들. 그 순간 제 마음속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뒤돌아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발걸음마다 유리가 박히는 듯 아팠습니다. 방에 들어와 문을 잠그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어미를 팔아넘기고 돈을 세는 괴물이었구나. 그때 침대 옆 협탁에 놓인 핸드폰이 띠링 하고 울렸습니다. 이 적막한 방에서 유난히 크게 들린 알림음. 저는 힘없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외발신 김혜자 고객님, 30년 전 가입하신 행복연금저축보험이 금일 만기되었습니다. 원리금 합계 8억 300만 원 지정하신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습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억 5천만 원. 숫자를 세고 또 세어보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죽기 전 몰래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몸이 약했던 그 사람이 혹시나 혼자 남을 저를 위해 전 재산과 사고 보상금을 털어 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여보 약속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당신을 위해서만 써. 나중에 늙어서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남편이 떠나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어 까맣게 잊고 지냈는데 30년이 지나 가장 비참한 이 순간에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지켜준 것입니다. 저는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이 눈물은 죽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자 헛되이 보낸 제 인생에 대한 조의 디아의였으며 제 마음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아들을 위한 마지막 배웅이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거울을 보았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이 퉁퉁 부은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사람의 도끼 어린 냉정함이 서려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어 친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단체 채팅방은 금세 난리가 났습니다. 혜자 언니 걱정 마. 그 진명의 언니 거잖아. 걔네가 무슨 수로 쫓아내 세상에 천벌 받을 놈들. 언니 절대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언니 이제 돈도 생겼겠다 당당하게 허리 펴. 걔네들이 어쩌나 보자고. 친구들의 응원에 차가웠던 마음이 조금씩 녹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나가야 합니까? 제 돈으로 산 집이고 생활비도 제 연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배은망덕한 것들을 위해 제가 왜 내 집에서 쫓겨나 초라하게 늙어야 합니까? 박민우, 최지은. 너희가 연기를 잘한다고 좋아. 내일부터는 이 늙은이가 장단 맞춰 춤 한번 제대로 춰주마.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눈이 떠졌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주방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깊은 우물처럼 고요했습니다. 6시 반 아들 방 알람이 울렸습니다. 몇 번 울리다 꺼지더니 이내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몇 시야 늦었어. 어머님은 왜 안 깨워주신 거야? 몰라 늦잠 주무시나 보지. 아들의 잠긴 목소리가 들리고 곧이어 우당탕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거실에서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시위하시는 건가 밥도 안 하시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정말. 저는 침대에 누운 차에 싸늘하게 비웃었습니다. 시위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쉿 조용히 해. 민우가 속삭였습니다. 엄마 깨시겠다. 나이 드셔서 그런가 봐. 좀 더 주무시게 둬. 기가 막힌 효자 나셨네요.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잠 내가 보기엔 일부러 저러시는 거야. 안 하실 거면 미리 말을 하든가. 누가 밥 못 얻어 먹어서 환장했나. 현관문이 쾅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느긋하게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을 끓여 저 혼자 맛있게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제 그릇 하나만 딱 닦아 놓았습니다. 싱크대의 개수대에는 어젯밤 그들이 먹은 컵과 접시가 그대로 쌓여 있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해줄 줄 알고 그날부터 저는 투명 인간처럼 살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 차리는 일도 청소도 빨래도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나 친구들과 공원에 가서 운동하고 점심은 밖에서 사 먹고 오후엔 배우고 싶었던 서의 교실에 갔습니다. 저녁엔 그들이 들어오기 전에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집은 엉망이 되어 갔습니다. 배달 음식 용기가 쌓이고 바닥엔 머리카락과 먼지가 굴러다녔습니다. 깔끔 떠는 며느리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며칠 뒤 제가 서의 교실에서 돌아오니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대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대걸레를 팽개치더군요. 어머, 우리 집 상전 오셨네. 밖에서 노니까 재밌으세요? 저는 대꾸도 안 하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너무하신 거요 아니에요. 집안 꼴 안 보이세요.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청소 좀 하시면 어디가 덧나요? 저는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내가 매일 청소하고 밥할 때는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없더니 네가 하려니까 힘드니 며느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아니 어머님은 노는 손이잖아요.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작정하셨어요. 부려먹어 내가 너희를 상전처럼 모셨지. 제가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게 뭐냐? 시골로 쫓아내고 옆집 호라비한테 떠넘기려는 수작질. 며느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때 퇴근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살벌한 분위기를 감지한 그는 며느리를 등 뒤로 숨기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왜 또 이러세요? 지은이가 어려서 철이 없어 그런 건데 어른이 돼서 왜 자꾸 싸우려고 하세요? 역시나 전후 사정은 묻지도 않고 제 탓부터 합니다. 어른이니까 참아라라는 말로 저를 옭아매려는 수법. 저는 이제 그 수법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민우야.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내가 싸우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싸우게 만든 거다.
저는 방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밖에서 며느리가 징징거리고 아들이 달래주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탈할 뿐이었습니다. 냉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자 준서가 학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데려다 줬겠지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준서 옷을 입히다 말고 저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준서 늦었어요? 빨리 데려다 주셔야죠. 저는 목덜미를 주무르며 아픈 척을 했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오늘은 도저히 못 움직이겠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네, 저희가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저 오늘 지각하면 인사 고과 깎인단 말이에요. 그럼 결석시키든가.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학원 가기 싫었던 준서는 신이 나서 소리쳤습니다. 와, 나 안 갈래. 할머니랑 놀래. 조용히 해 며느리가 방문을 박차고 나와 소리 질렀습니다. 준서는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자가 우는 게 가슴 아파 당장 달려가 달랬겠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이조차 저를 조종하는 도구로 쓴다는 것을요.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TV 채널만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악을 쓰며 우는 아이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아우 정말 이 집구석 더러워서 못 살겠네. 박민우, 우리 갈라서든가 해. 저는 보란 듯이 소리쳤습니다. 민우야 그래라. 이혼해라. 저런 며느리 필요 없다. 민우는 저를 독사처럼 노려보더니 쾅 하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눈빛엔 어릴 적 저를 따르던 순수함은 온데간데 없고 경멸과 증오만 남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 싸움은 제가 이긴 것 같군요. 문득 민우를 처음 만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겨울 제 친딸을 유괴당하고 남편마저 잃은 뒤 저는 삶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 다리 밑에서 들려오던 아기 울음소리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강보에 쌓인 차에 버려져 있던 핏덩기. 선천성 심장병이 있어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털어 아이를 살렸고 제 딸이 돌아온 것이라 믿으며 키웠습니다. 엄마 가지 마. 나 엄마밖에 없어. 라고 말하던 그 작고 따뜻했던 손길이 제 전부였는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일주일 뒤 며느리가 저를 가족 단톡방에 초대했습니다. 그 방에는 사돈 어른들과 시동생 먼 친척들까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명품 찻잔 사진을 몇 장 올리더니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 보고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결과는 불일치. 박민우와 김혜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아님. 제가 숨겨온 비밀을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놀라기도 전에 며느리의 카톡 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양심도 없으시지? 어떻게 남의 자식을 훔쳐다가 30년 동안 엄마 소리를 들으세요. 완전 유괴범이네. 단톡방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돈 세상에 이게 사실인가요? 친척. 어쩐지 민우가 그 집 식구랑 하나도 안 닮았다 했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유괴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혼자 벌어 먹이고 입히고 집 사서 장가까지 보냈는데 이제 와서 유괴범. 내가 너희한테 못한 게 뭐냐? 며느리.
제 남편 친부모님이 찾지 않았으면 평생 속을 뻔했잖아요. 도둑 주제에 말이 많네. 당장 그 집에서 나가고 연락 끊으세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사돈까지 거들었습니다. 혜자 씨 예정을 봐서 신고는 안 할 테니 조용히 물러나세요. 염치가 있어야지. 머리에서 윙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소리쳤습니다. 심장병 있다고. 다리 밑에 갖다 버린 건 걔 친부모야. 다 죽어가던 거. 내가 데려다 살려놨더니 이제 와서 유괴범 박민우 나오라고 해. 걔 입으로 직접 말하라고 해. 내가 엄마가 아니면 뭐냐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아들의 프로필 사진이 떴습니다. 민우, 아주머니 일단 집에서 나가주세요. 저도 지금 혼란스러우니까요. 아주머니, 그 네 글자에 제 30년 세월이 부정당했습니다. 뼛속까지 시려왔습니다. 정말 나랑 인연 끊겠다는 거니? 아들은 대답 대신 점 몇 개를 찍고는 덧붙였습니다. 저도 친부모님 찾았어요. 그동안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대에 쓰러져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완패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사 좀 가려고요. 상담원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로 가시는데요? 자녀분들이랑 같이 가세요. 울컥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아가씨,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집에서 얹혀 사는 놈들을 내보내려고. 사람 좀 보내서 짐 싹 다 빼서 1층 화단에 던져줘요. 상담원은 잠시 당황하더니 상황을 눈치챈 듯 쾌활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머님 속 시원하게 처리해 드릴게요. 딱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낡은 철제 상자. 그 안에는 집 문서, 등기권리증과 제 도장, 그리고 8억 5천만 원이 든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자존심이자 제2의 인생을 열어줄 열쇠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리더로 보이는 젊은 여성 팀장님, 이 대리님이 씩씩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신 짐이 뭐죠? 저는 제 방을 제외한 모든 곳을 가리켰습니다. 내 방 빼고 싹 다. 젓가락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빼서 1층에 버려요. 이 대리님은 눈을 반짝이며 외쳤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작업 시작해. 어머님은 소파에 편하게 앉아 계세요. 우당탕 소리와 함께 민우가 애지중지하던 가죽 소파 며느리가 아끼던 샹들리에 킹 사이즈 침대가 짐짝처럼 실려 나갔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 책상은요, 준서의 책상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아주머니 역겨운 할망구라는 말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다 갖다 버려요. 필요 없어요. 집이 텅 비었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민우와 지은이 그리고 낯선 중년 부부와 사돈이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친부모에게 집 구경을 시켜주러 온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1층 화단에 쌓인 거대한 쓰레기 더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저 여보 저거 우리 소파 아니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우리 집을 털었어.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이삿짐 직원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들 뭐야, 남의 집에 들어와서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불러.
저는 창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헛수고하지 마라 민우야.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이제 친부모 찾았다며?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서 살아야지. 이 집은 내 집이니까 다들 꺼져라. 며느리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미쳤어요.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나갈 거면 할망구가 나가야지. 저는 등기권리증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집 내 명의다. 김해. 자, 대출금도 내 연금으로 갚았고. 너희랑 남남이라며 근데 왜 남의 집에 들어오려고 해? 낯짝도 두껍지. 아들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현관문을 발로 쾅쾅 찼습니다. 문 열어. 당신 미쳤어? 30년 키운 전기 이것밖에 안 돼. 제가 비웃었습니다. 아까는 아주머니라며 집 뺏기게 생기니까 갑자기 전기 생각나니 아들은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유괴범이 남의 집을 점거하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잠시 후 경찰차 3대가 도착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구경하러 몰려들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온 기름기 흐르는 얼굴의 중년 부부가 경찰 앞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습니다. 경찰관님, 저 여자가 30년 전에 우리 아들을 훔쳐갔어요. 우리가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데 아들의 친모라는 여자는 명품 가방을 든 손으로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연기력이 일품이더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혜자 엄마가 유괴범이었어. 어머, 사람은 겉만 보고 모른다더니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30년 전 구청에서 발급받은 입양관계 증명서와 당시 경찰 조서 사본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나이 지긋해 보이는 경찰관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합법적으로 입양 절차 다 밟았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꼼꼼히 살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과 그 친부모를 싸늘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서류 완벽하네요. 유괴는 무슨, 그리고 여기 기록 보니까 아이가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비가 많이 들어서 다리 밑에 유기된 걸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네요. 아들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경찰관이 그 중년 부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이거 아동 유기죄로 조사 좀 받아야겠는데요. 공소시효 따져봐야겠지만 멀쩡히 잘 키워준 양어머니한테 유괴범 누명을 씌워 친모라는 여자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잠시 둔 건데 잠시 둔 게 30년입니까? 경찰관이 호통쳤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민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집 명의 김혜자 씨 맞습니다. 지금 주거 침입하고 계신 거예요. 짐 빼신 거 보니까 대거 조치 끝난 것 같은데 썩 물러가세요. 아들은 꿀먹은 번거리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도 기가 죽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비난 화살이 순식간에 그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어머, 자기 자식 버린 주제에 돈 보고 찾아왔나 봐. 양엄마가 등골 빠지게 키워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네. 저는 현관을 나서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박민우, 오늘부로 너와 나의 30년 인연은 끝이다. 너는 네 잘난 친부모 따라서 부자로 잘 살아라. 나는 내 돈 가지고 내 인생 살 테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습니다. 밖에서 짐을 챙기는 소리,
며느리가 남편을 쥐 잡듯 잡는 소리, 서로 탓하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었습니다. 집은 텅 비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득 찬 기분입니다.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집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응나야, 내일 제주도 갈까? 비행기 표, 숙소, 내가 싹 다 쏠게 가고 싶은 맛집 다 찾아놔. 전화를 끊고 8억 5천만 원이 찍힌 통장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 살 겁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작은 집을 짓고 텃밭도 가꾸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실컷 그리면서요. 제 남은 인생에 박민우라는 이름은 없을 겁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선 김혜자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식 농사가 노후 대책이라는 말. 이제는 옛말이 된 것 같아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연 속 주인공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주인공처럼 시원하게 연을 끊으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